보살님, 지금 보살님 몸에 남편의 한이 맺혀 있습니다. 제가 풀어드려야 해요. 그의 뜨거운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아, 안 돼요. 이건 쉿. 거부하면 남편이 성불하지 못합니다. 보살님도 느끼시죠? 지금 이 순간 남편이 허락하고 있다는 걸. 그의 손이 어딘가로 도착하는 순간 저는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외로움을 느끼던 한 여인이 무당의 소나기에 들어가 그가 원하는 걸 모두 해주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55살 박정숙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저조차도 그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때론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제가 겪은 일이고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겪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기에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남편을 잃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마치 몸의 절반이 잘려나간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죠. 그 과정에서 저는 인간의 나약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보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상실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늘 그랬듯 현관문에서 남편을 배웅하고 있었죠. 오늘도 회식이에요. 술 좀 적당히 마셔요. 남편은 씩 웃으며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걱정 마,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47분. 지금도 그 시간만 되면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설거지를 막 끝내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려던 순간이었죠. 핸드폰이 울렸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안 받았을 텐데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어서 받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여기 인천성모병원 응급실인데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을 나서는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해서 뒤꿈치가 구겨졌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큰 길로 뛰어나갔는데 하필 그날따라 빈 택시가 안 보이더라고요. 겨우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가는 20분이 2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운전사 아저씨가 왜 그렇게 급하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저 손에 든 핸드폰만 꽉 쥐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액정에 금이 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게 쥐었는지도 몰랐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간호사에게 남편 이름을 대니 안쪽 침대로 안내해 줬어요. 커튼을 젖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인가 싶었어요.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회색빛이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죠. 가슴에 붙인 심전도 기계는 삐하는 긴 신호음만 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나야? 정숙이야. 일어나 봐요. 제발. 남편의 손을 잡았는데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식지는 않았지만 평소 그 따뜻하던 손이 아니었죠. 의사가 와서 설명을 했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심근경색, 도착했을 때 이미 최선을 다했지만 같은 단어들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남편이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고 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들 깜짝 놀라서 119를 불렀대요.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왔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의 3일은 꿈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영정사진 속 남편의 웃는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죠.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식탁에 그의 자리, 거실 소파에 그가 앉던 곳, 침대의 반쪽. 모든 공간이 그의 부재를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어요. 밥을 해도 혼자 먹을 생각에 입맛이 사라졌고 TV를 켜놓아도 적막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실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갔던 카페를 지나칠 때마다, 함께 걸었던 공원을 볼 때마다 그와 나눴던 소소한 일상의 흔적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러왔어요. 행복했던 기억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되는 게 이렇게 잔인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없다는 현실을 다시 깨달아야 했고, 그 순간의 절망감은 매일 똑같이 새로웠어요. 혼자 먹는 아침 식사는 목에 걸렸고,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할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옷장에 걸린 그의 양복, 욕실의 면도기, 신발장의 구두.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우울감은 점점 짙어져서 이제는 햇빛조차 싫어졌어요.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게 편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은 퀭하고 광대뼈는 튀어나왔더군요.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죠. 5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일주일 같고 일주일이 한 달 같은 시간이 계속됐어요. 그러다 2달 만인가요?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가 엉망이 되어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딸이 하도 잔소리를 해서 마지못해 나간 거였죠. 동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파마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웠을 그 냄새조차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올라와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누렇게 떴더군요. 눈 밑은 거뮤스름하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박정숙, 나란 말인가. 미용실 원장 최화정 씨가 제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화정 씨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단골들의 크고 작은 사연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니, 많이 힘드셨죠?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화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거려 줬습니다. 머리를 감겨주면서도 계속 등을 쓸어내렸죠. 그 따뜻한 손길에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화정아, 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언니, 이해해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동안 폐인처럼 지내셨거든요. 드라이를 하면서 화정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저 위로의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언니, 혹시 마음의 위안을 받을 곳이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곳? 강원도 태백 쪽에 있는 무속집인데요. 그냥 점집이 아니라 정말 영험한 곳이에요. 거기 계신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회는 안 다녀도 무속 같은 건 믿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남편도 그런 걸 싫어했고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언니,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정말 달라요. 거기 가신 분들이 다들 새 삶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배우자를 잃은 분들이 많이 찾아가신대요. 화정 씨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곳의 무당이 얼마나 특별한지,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열심히 설명했죠. 평소 같았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천령당이라고 하는데 정말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산속이라 공기도 좋고요. 그냥 마음 정리하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돌아와서도 화정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남편이 나타났어요. 여보, 이렇게 있지만 말고 어디든 가봐.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어. 꿈에서 깬 후 망설이다가 화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천령당 주소 좀 알려줄래?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언니. 제가 미리 연락해 둘게요. 일주일 후 저는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인천에서 태백까지는 꽤 먼 길이었지만 오히려 운전하는 동안 마음이 편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 풍경을 보니 답답한 가슴이 조금은 트이는 것 같았죠. 단풍이 들기 시작한 산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태백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달라졌어요. 도시의 매캐한 공기와는 다른 차갑고 깨끗한 산 공기가 배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가니 저 멀리 작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정 씨가 말한 천령당이었죠. 천령당은 생각보다 아담했어요. 붉은 기와를 얹은 한옥 건물이었는데 마당 여기저기 오색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입구에는 천령당이라고 쓰인 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방울과 북, 진 같은 무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백단향인지 침향인지 모를 그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면서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커다란 소나무가 서 있었는데 수백 년은 됐을 것 같은 거대한 나무였죠. 가지마다 색색의 천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무당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화려한 무복을 입고 진한 화장을 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눈앞에 남자는 깔끔한 흰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180은 넘어 보였고 체격도 단단해 보였어요. 얼굴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잘생겼다기보다는 강렬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짙은 눈썹 아래 깊은 눈은 마치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고 고든 콧날과 단정한 입술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쯤으로 보였는데 관자놀이에 살짝 내려앉은 흰머리가 오히려 그를 더 신비롭게 만들었어요. 박정숙 보살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마저 중저음의 부드러운 톤이었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놀랐지만 화정 씨가 미리 연락했다고 했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을 지키는 오성도라고 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가 앞장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무당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거든요. 오히려 어느 대학의 교수나 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처럼 보였습니다. 내부는 더욱 놀라웠어요.
일반적인 무속집처럼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넓은 대청마루가 시원하게 뚫려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불상과 산신도, 그리고 각종 신령을 모신 그림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제단 위에는 과일과 떡, 막걸리 같은 재물들이 깨끗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성도가 따라준 차는 무슨 약초를 우린 것 같았는데 쌉싸름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났어요. 차를 마시니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남편분을 최근에 잃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2달 전에 심장마비로. 말을 꺼내자마자 또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오성도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그저 제가 울 수 있도록 시간을 줬죠. 한참을 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정숙 보살님, 지금 느끼시는 그 아픔과 상실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영어용 멘트가 아니라 정말로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죠.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 후로 이 길에 들어서게 됐죠. 오성도는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들려줬어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방황하다가 어느 노스님을 만나 산속에서 수행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영적인 능력이 생겨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하게 됐다고요. 정숙 보살님도 지금은 어둠 속에 계시지만 반드시 빛을 찾게 될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가 제 손을 살짝 잡았을 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따뜻하면서도 강한 에너지가 전해지는 것 같았죠. 남편이 죽고 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의 신체 접촉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일단 간단한 액막이 의식만 하고 다음에 다시 오실 때 본격적인 치유를 시작하죠. 오성도는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고 은은한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는 방울을 흔들며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리듬과 음률이 최면을 거는 것처럼 제 의식을 몽롱하게 만들었어요. 남편분의 영혼이 아직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보살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남편이 제 곁에 있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보살님을 너무 사랑해서 혼자 두고 가는 게 미안해서 그런 겁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그래. 당신도 미안했구나. 나를 혼자 두고 간 게. 의식이 끝나고 철룡당을 나올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오성도는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때는 더 깊은 치유를 할 수 있을 거라면서요. 차를 몰고 산을 내려오는 내내 그의 얼굴과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게 기대되는 자신이 낯설었어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철령당에 다시 가는 날만 기다렸거든요. 딸이 전화해서 뭘 그렇게 기분 좋아하냐고 물을 정도였죠.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괴롭지 않았으니까요. 두 번째 방문 때 오성도는 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습니다.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날 이후로 잠도 좀 잘 자고. 그건 보살님 스스로의 힘입니다. 저는
그저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그날은 더 깊은 상담이 이어졌어요. 남편과의 추억, 결혼 생활, 아이들 이야기까지. 오성도는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중간중간 정확한 질문을 던져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정들을 끄집어냈죠. 보살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사셨네요.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맞아요. 결혼하고 30년 동안 저는 늘 아내로, 엄마로만 살았죠. 박정숙이라는 한 여자로서의 삶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남편분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오성도는 제 손을 잡고 명상실로 안내했습니다. 더 깊숙한 곳에 있는 방이었는데 벽면 가득 불화가 그려져 있었고 바닥에는 두꺼운 방석이 깔려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의식을 하려고 합니다. 보살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회원 의식이에요. 그는 제 앞에 마주 앉아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시고요. 향이 더 짙게 피어올랐고 어디선가 북소리가 들려왔어요. 오성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인지 노래인지 모를 그 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눈을 감으니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환한 얼굴, 잠든 얼굴. 모든 표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이제 놓아주세요. 그분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오성도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천령당 방문은 제 일상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씩 찾아갔죠. 갈 때마다 오성도는 새로운 의식을 준비했고 저는 점점 그에게 의지하게 됐어요. 어느 날 오성도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보살님, 이제 본격적인 치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 달 정도 이곳에 머물면서 집중적인 수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한 달이요? 그렇게 오래? 네,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망설였지만 이상하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성도와 함께 있는 시간이 이제는 가장 편안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엄마, 괜찮아. 혼자 그런 데 가서.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괜찮아. 오히려 좋은 기회야. 마음 정리도 하고. 짐을 싸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오성도와 함께 있을 생각을 하니. 아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는 그저 저를 도와주는 사람일 뿐인데.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시작된 묘한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천령당의 장기 체류를 시작한 첫날, 오성도는 제게 작은 방을 내줬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이는 아늑한 방이었죠. 편안하게 지내세요. 이곳은 이제 보살님의 집이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집. 남편이 죽은 후 그 넓은 아파트가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작은 방이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명상과 기도를, 저녁에는 오성도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불교, 도교, 무속 등 다양한 종교와 철학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무당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지도자 같았죠. 보살님은 전생에 큰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달빛이 환한 밤에 오성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전생이요?
네, 보살님과 저는 아주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번 생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친근감, 편안함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오성도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눈빛, 목소리, 손길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이 감정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령당에 머문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기와를 두드리는 소리가 밤새 계속됐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방 안이 번쩍번쩍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지기를 반복했어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3번. 정확히 3번이었어요. 보살님, 잠이 안 오시나 봐요. 오성도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차를 들고 서 있었어요. 비 오는 밤엔 따뜻한 차가 최고죠. 같이 마실까요? 제 방으로 들어온 오성도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음력으로 보름이거든요. 이런 날은 영적 에너지가 가장 강해지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여행했던 곳들. 평범한 대화였지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습니다. 보살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남편분과는 행복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행복했냐고요? 글쎄요,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하지만 하지만 가끔은 제가 그냥 가정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내라기보다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 처음으로 털어놓는 속마음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차마 인정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었죠. 남편은 저를 여자로 본 적이 있었을까요? 결혼하고 10년쯤 지나니까 그냥 동거인 같았어요. 오성도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보살님은 충분히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단지 그동안 자신의 매력을 숨기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의 손길이 뜨거웠어요. 아니, 제가 뜨거워진 건지도 모르겠네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의 치유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단계요? 네, 보살님의 여성성을 회복하는 의식이에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본능과 욕망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오성도는 일어서서 제 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긴장을 푸세요. 몸에 힘을 빼고 그의 손이 목덜미를 지나 등을 쓸어내렸어요. 소름이 돋으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인지도 모르겠네요. 보살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세요. 귓가에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향 냄새가 더 짙어진 것 같았고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치유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가장 깊은 단계의 치유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몸의 치유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의 손이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엔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그날 밤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오성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강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제가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새벽녘 오성도가 조용히 방을 나가고 난 후 혼자 남았을 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배신감, 죄책감, 그리고 이상한 만족감이 뒤섞였죠. 창밖을 보니 비는 그쳤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죽은 듯이 지내던 제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았죠. 그날 아침 오성도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대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소유욕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만족감일까요? 보살님, 어제 의식은 시작일 뿐입니다.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식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오성도에게 빠져들어갔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만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죽음으로 생긴 공허함을 그가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한 점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끔 밤중에 오성도가 다른 방으로 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새로운 여성들이 철령당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여성은 김영숙 씨라고 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최근에 이혼했다고 했죠. 첫 인상은 밝고 활발해 보였지만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화정 씨 소개로 왔어요. 언니도 그러신가요? 아, 네. 화정이가 여기 좋다고 해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미용실 원장인 화정 씨가 의도적으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보내는 걸까요? 며칠 후 또 다른 여성이 왔습니다. 이번엔 박은희 씨였는데 남편과 사별한 지 6개월 됐다고 했어요. 그녀 역시 화정 씨의 소개로 왔더군요. 3명의 여성이 함께 지내게 되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오성도는 우리가 너무 친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각자의 치유 과정이 다르니 너무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마세요.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따로따로 상담했고 의식도 개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은희 씨 방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앓는 소리 같기도 했죠. 다음 날 은희 씨의 얼굴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은희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 특별한 의식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특별한 의식. 저도 경험한 그것이었을까요? 은희 씨의 표정은 제가 느꼈던 해방감과는 달라 보였어요. 오히려 더 지치고 괴로워 보였죠. 영숙 씨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오성도를 신처럼 떠받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언니, 혹시 오성도 선생님이 이상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영숙 씨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한 요구요? 그니까 돈 말이에요. 저한테 특별굿을 하려면 700만 원이 필요하대요. 돈. 저는 그동안 체류비로 한 달에 300만 원씩만 냈는데. 아, 그러고 보니 최근에 오성도가 특별한 부적을 만들어 준다며 800만 원을 요구했었죠. 별 생각 없이 줬는데 언니는 얼마나 내셨어요? 저는 그동안 한 1,500만 원 정도. 영숙 씨의 눈이 커졌어요. 벌써 그렇게 나요? 저는 이제 막 시작인데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성도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새로운 삶을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제가 의심하기를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며칠 후, 은희 씨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오성도는 집안 사정으로 급히 돌아갔다고 했지만, 그녀의 방에는 짐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핸드폰도 침대 위에 놓여 있었고요. 선생님, 은희 씨가 핸드폰도 두고 갔는데요. 아,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너무 급하게 가셔서. 오성도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평소의 침착함과는 달리 눈이 흔들렸죠. 그날 밤, 잠이 들었다가 창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눈을 뜨게 되었고 일어나 창문을 확인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성도가 삽을 들고 뒷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삽을 들고 산에 올라가다니.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은희 씨는 정말 집으로 돌아간 걸까요? 아니면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영숙 씨와 함께 뒷산에 올라가 봤어요. 오성도가 올라갔던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었죠. 한참을 올라가니 최근에 땅을 판 흔적이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무서웠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 거죠? 오성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돌아보니 그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만이 번뜩였죠. 아, 저희는 그냥 산책. 산책은 산책로에서 하는 겁니다. 여긴 위험한 곳이에요. 내려가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오성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돈 요구가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보살님, 남편분의 천도제를 제대로 하려면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5천만 원이요. 그렇게 많이. 영혼을 달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49제를 제대로 하려면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저는 망설였지만 오성도의 단호한 목소리와 두려움 때문에 결국 통장을 털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의 일부였어요. 영숙 씨는 더 심했어요. 저한테 7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전 남편의 악령이 붙어 있다면서 7천만 원이나요? 집 전세금을 빼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군이 계속될 거래요. 우리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이미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성도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했고 그가 화를 낼까 봐 전전긍긍했어요. 마치 그의 노예가 된 것 같았죠. 어느 날 오후 오성도가 외출한 사이에 그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장부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엔 여러 여성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김영희 3,500만 원, 이순자 4,200만 원, 박미경 5천만 원. 숫자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우리 같은 피해자가 수십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미용실 수수료 20%라고 적혀 있었죠. 미용실 원장 화정 씨가 수수료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뭐 하세요? 갑자기 문이 열리며 오성도가 들어왔어요.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 저는 선생님 찾으려고. 제 방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리고 한 발짝 다가오며 말했죠. 보살님,
우리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위협이었어요. 명백한 위협.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언니,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요. 왜 갑자기? 오성도가 오늘 저한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어요. 거부했더니 화를 내면서 은희처럼 되고 싶냐고. 은희처럼?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미 그와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우리도 이미 선을 넘었으니 신고하기가 쉽지 않았죠. 다음 날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며칠 후에 집에 갈게. 엄마, 거기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전화를 끊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성도가 이미 눈치를 챘는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벌써 가시려고요. 아직 치유가 끝나지 않았는데 집에 일이 있어서. 보살님이 가시면 남편분의 영혼이 편히 쉬지 못할 겁니다. 또 그 얘기였어요. 남편을 이용한 협박. 하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야겠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오성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그동안의 비용을 정산해야겠네요. 특별의식 비용까지 해서 1억 원입니다. 뭐라고요? 이미 8천만 원 넘게 드렸는데.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건가요? 그럼 끝이 안 좋을 건데. 은희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짐작하고 계시지 않나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1억만 주면 나갈 수는 있나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죠. 참, 제가 따님 주소도 알고 있는 거 아시죠? 딸이 언급되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영숙 씨가 들어왔어요. 언니, 밖에 누가 와 있어요. 언니 찾는데. 나가보니 놀랍게도 제 친구 윤혜정이 서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였죠. 정수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혜정이는 저를 꼭 안았어요. 그 따뜻한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혜정이는 딸아이가 걱정해서 연락했다고 했어요. 엄마가 이상한 곳에 가 있는 것 같다면서요. 혜정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챘다고 했습니다. 정수가, 당장 여기서 나가자! 하지만은 무슨, 이런 곳에 왜 있는 거야? 혜정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변호사다운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게 보였죠. 오성도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신가요? 저는 정숙이 친구입니다. 정숙이를 데리러 왔어요. 보살님은 아직 치료 중이라 나가실 수 없습니다. 혜정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치료? 무슨 자격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죠? 의사 면허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영적 치유를. 영적 치유? 그게 법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행위인가요? 그리고 정숙이를 감금할 권리가 있으니까. 혜정이의 논리적인 공격에 오성도는 말문이 막혔어요. 감금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그럼 지금 나가겠다는데 왜 막는 거죠? 혹시 돈 문제인가요? 오성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혜정이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내가 조사해보니 당신 본명이 조만수 씨죠? 전거도 있고요. 오성도, 아니 조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혜정이가 이미 그의 정체를 조사해왔던 겁니다. 10분 드릴 테니 정숙이 짐 싸서 내보내세요. 안 그러면 지금 당장 경찰 부릅니다. 혜정이는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이미 112를 누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오성도는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물러섰습니다. 좋습니다. 가시죠. 대신 여기서 있었던 일은 발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 혜정이는 단호했어요.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고 영숙 씨도 함께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혜정이의 차를 올라타는데 조만수는 입모양으로 딸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 같더군요. 정수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차를 타고 산을 내려오면서 혜정이가 물었고 저는 말을 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내가 여기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딸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죽음, 외로움, 오성도에게 빠진 것, 돈을 준 것,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포함해서 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까지. 혜정이는 저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꼭 안아주며 말했죠. 괜찮아. 누구나 힘들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빠져나온 거야. 혜정아, 나 바보 같지? 아니야. 넌 그저 너무 아팠던 거야. 집으로 돌아와서 혜정이의 도움으로 즉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만수의 전과 기록을 조회하니 정말 화려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더군요. 피해 금액만 수십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의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많은 여성들이 저처럼 당했다는 거잖아요. 영숙 씨도 용기를 내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철령당에 있던 다른 여성들의 연락처를 제공했어요. 하나둘 연락이 닿기 시작했고 피해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모임 때 15명이 왔어요. 모두